자, 이번 시간은 문인목 수행에 관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문인목이란 제목에서 보듯이 걸을 문자, 사람 인자, 나무 목자를 써서 문인목이라고 하는데, 말 그대로 문인목은 선비나무라고 표현을 합니다. 조금 이론적으로 정리를 해보면 문인목은 줄기나 가지가 가늘고 강한 굴곡을 나타내면서 빈약한 줄기가 약간 기울어져 곡선미와 소탈한 멋을 풍기는 수행이다. 그러므로 잎이 가는 것이 좋고 전체 수고의 4분의 3 정도의 아래에는 가지를 두지 않으며 웃 가지가 아래 가지보다 커도 상관이 없다. 자, 여기서 한 가지 정리를 하고 넘어갈게. 앞에서 쭉 이리 수행 몇 가지를 하면서 얘기했던 게, 제거해야 될 가지 중에서 일지보다 이지가 클 때 이지를 제거해야 된다고 설명드린 적이 있습니다. 자, 근데 문인목에는 그게 예외라는 거죠. 여기서 말씀드린 가지를 두지 않으며 위에 가지가 아래 가지보다 커도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이거 꼭 한번 짚고 넘어가시고요. 그 다음에 전체 수고라기보다도 이제 전체 나무의 길이, 그러니까 수고라는 게 직선으로 올라갔을 때 높이하고, 곡이 많이 들어가서 꼬불꼬불하게 올라가면 나무의 길이가 좀 더 길어지겠죠. 수고는 예를 들면 70cm면 곡이 들어가면 뭐 80cm도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체 수고라고 딱 확정을 하기보다 나무 전체의 길이, 수고까지의 길이의 4분의 3 아래에는 가지가 있으면 안 된다, 이겁니다. 이게 문인목 수행의 기본입니다. 이거 4분의 3 아래 가지가 있으면 문인목이 아니다 하고 단정을 지어야 됩니다. 그래서 4분의 3 아래는 무조건 잘라냅니다. 그러니까 문인목 수행을 만들 때 얘기입니다. 그리고 문인목 수행의 줄기는 곡이 들어가서 꼬불꼬불한 게 좋은데, 완만하게 선의 흐름이 있는 게 좋은데, 이게 선비의 강한 정신을 본받는 게 나오거든요. 문인목은 선비의 절개와 기상이 어려 있는 강인한 정신력이 서려 있습니다. 문인이 애호하는 정서적 명과 풍류를 감상하는 기백이 있는 선비의 풍치를 엿볼 수 있다, 그런 뜻에서 된 것이며, 아마 수종은 다양하게 다 들어갑니다. 항상 수종은 중요하죠. 뭐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게 적송, 진백, 솔, 단풍, 철쭉, 뭐 여러 가지 다 들어갑니다. 문인목 수영은 분재 수영 중에서도 가장 예술적이고 철학적인 형태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그 선비의 기상이 어려 있다는 그 철학적인 부분입니다. 복잡함을 버리고 선과 여백으로 아름다움을 표현하는 것이 핵심이다. 자, 문인목은 여기에서 이제 선비나무라는 걸 설명을 했는데, 선비의 강한 기상, 쓰러질 듯 하면서 쓰러지지 않는, 그리고 모든 나무는 밑에 밑둥치가 굵고 위로 갈수록 가늘어지는 게 정상적인 나무인데, 이때까지 앞에 설명하면서 직관부터 시작해가지고 다 그렇게 뭐 네 발이 뭐 8방건 이렇게 했는데, 유일하게 문인목은 밑에가 가늘고 위에가 커도 됩니다. 줄기가. 여기서 문인목의 핵심 팁이 두 개가 나갔거든요. 4분의 3 아래는 가지가 있으면 안 된다. 그리고 밑에가 가늘어도 된다. 이게 유일하게 두 가지 핵심 팁입니다. 그 중에서도 4분의 3 아래에 가지가 있으면 안 된다, 이거는 필수입니다. 4분의 3 아래 가지가 있으면 문인목이 아니다, 이렇게 단정을 지었으면 됩니다. 자, 자연을 그대로 축소하는 것이 아니라 느낌과 그리고 내면의 정서를 담아내는 수행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문인목은 중국과 일본의 문인들이 즐기던 회화에서 유래된 형태로
형태보다 감정과 분위기를 전달하는 데 목적이 있다. 현실의 나무를 재현하는 것이 아니라 마치 한 편의 시를 쓰는 것처럼 서정적인 느낌을 가지는 나무. 쉽게 말씀드리면 선과 흐름을 감상할 수 있는 수행입니다. 근데 실제 이제 우리가 문인목과 모양목을 비교를 해보면 가격 차이가 문인목은 떨어집니다. 왜냐하면 이제 모양목 같은 경우에는 네바리기가 있고 빵이 크고 이렇게 대자급들이 많이 나와요. 근데 문인목은 실제 대자급들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어떤 멋스러움은 있는데 전체적인 뭐 값어치나 가격적인 측면에서 평가를 하면 모양목에는 못 따라가죠. 모양목에 좋은 나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만 참고하시고요. 그리고 무늬목의 가지의 구성은 극도로 절제가 된다. 되게 가지를 많이 한답니다. 그러니까 넘어질 듯 죽을 듯 하면서도 살아가는 게 무늬목의 기상이거든요. 대개 뭐 2개 내지 3개의 가지만 남기고 아래쪽 가지는 과감히 제거하여 4분의 3 아래는 과감히 제거하여 상부 중심으로 이제 구성해야 된다. 자, 이게 무늬목이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여백입니다. 이 여백은 항상 앞에서 계속 제가 강조를 해왔습니다. 여백이 왜 중요하냐 하면 모든 나무는 줄기, 그러니까 이제 주간이죠. 주간이 어느 정도 보여야 됩니다. 이제 뭐 가끔씩 우리가 소사라든가 이런 걸 보면은 완전히 세주로 덮어가지고 봄에 잎이 딱 피면은 주간이 안 보입니다. 그런 경우는 또 예외가 있는데 그래도 될 수 있으면은 주간을 보여주는 게 더 힘이 있어 보입니다. 나무가. 그래서 이 여백은 항상 나오는데 어느 수행이든 이 여백은 중요합니다. 주간이 어느 정도 보여가지고 특히 모양목이나 곡간 같은 경우에는 그 주간이 S자로 이제 그 곡을 만들면서 올라갈 때 그 아름다움은 가지보다 거기가 더 점수가 많이 가는데 여백이 없이 잎을 밥을 꽉 채워가지고 안에 주간이 안 보이게 되면 정말 그거는 잘못된 이제 잘못 키운 거죠. 그래서 처음부터 여백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 나중에 가지 배열할 때 지금은 아직 제가 말씀을 못 드리는데 나중에 가지 배열 들어갈 때 120도로 들어갈 겁니다. 가지가 위에서 딱 내리다 보면 각도가 이제 3등분을 합니다. 그 3등분을 180도로 가지를 벌려서 잡아 나가면 360도가 나와요. 그렇게 해서 그 가지와 위에 가지와 아래 가지의 경계를 줘야 되고 이런 부분이 나와요. 그건 이론적입니다. 그건 나중에 한 번 더 설명을 드릴 거고요. 여백이 중요하고 나무보다 비어있는 공간이 더 큰 역할을 한다. 시선이 흐르는 공간을 만들어 하나의 그림처럼 완성된다. 이거는 어느 수행이나 마찬가지로 다 들어가야 됩니다. 비록 자연에서는 보기 어려운 형태일 수 있지만 오히려 자연의 본질적인 느낌과 기운을 더 깊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줄기선이 살아있는 수종이 유리하다. 이거는 아무리 강조해도 모자람이 없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소나무가 잘 어울린다. 뭐 다 잘 어울립니다. 어떻게 키우느냐가 문제거든요. 향나무도 사실은 사리를 파가지고 뼈줄기죠. 사리를 파서 뭐 진백이나 사어천, 귀주 같은 향나무나 침엽수도 아주 좋습니다. 너무 좋아요. 이런 거 사리 파가지고 하얗게 그 유황합제 넣고 아크릴 물감 백색 섞어서 사리에 하얗게 칠을 하고 향나무가 이제 수종에 따라서 껍질을 약간 벗기면 붉은 빛이 나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 관리가 안 된 향나무는 이제
껍질을 안 벗기고 그냥 갈색처럼 보이는데, 껍질을 살짝 이렇게 이제 칫솔 같은 거 긁어내면 붉은 빛이 나는 적갈색이라고 하죠. 갈색에서도 붉은색이 나는 갈색. 갈색이 나는데 거기에 사리를 봐서 유황합체에 아크릴 백색 물감을 썼고요. 유황합체만 바르면 회색이 나와요. 어두운 회색이 나옵니다. 거기다가 백색 아크릴 물감을 섞어요. 적당하게 섞어서 하얗게 만들죠. 뼈처럼. 그래서 뼈줄기라고 사지라고 하죠. 그렇게 만들어서 하면은 이제 향나무도 너무 좋은 소재죠. 자, 느티나무나 단풍나무 같은 낙엽수도 가능하고 다 좋지만 핵심은 줄기의 흐름과 선이다. 이거 꼭 기억하시고요. 문인목은 가지보다 줄기에서 시작한다. 이거는 뭐 다른 나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 줄기 직관은 아무리 설명을 해도 모자람이 없습니다. 줄기의 흐름이 전체의 완성도를 좌우하기 때문이다. 이건 모양목에서는 더 강조되는 거죠. 자, 근데 유달리 문인목에만 이걸 얘기하는 이유가 유일하게 문인목에는 팔방근이나 그 네바리가 없어도 돼요. 근데 다른 그 이제 문인목을 제외한 다른 수종은 팔방근이나 네바리가 없으면 값어치가 떨어지죠. 그리고 위에보다 밑에가 적으면 그건 나무로 인정이 안 됩니다. 근데 문인목은 위에보다 밑에가 더 가늘어도 상관이 없기 때문에 이제 이런 줄기의 흐름을 자꾸 강조를 하게 됩니다. 자, 가지는 불필요한 가지는 과감히 제거하고 흐름이 끊기지 않도록 유선형이나 S자 형태로 구성해야 된다. 곡이 조금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곡을 자꾸 말씀드리는데 일반적인 이제 모양목이나 직관에서는 그 곡을 그냥 뭐 이렇게 흘렸다, 약간 흘렸다, 쉽게 얘기하면 S자로 약간 곡이 들어갔다 정도만 해도 됩니다. 가지를. 근데 유일하게 문인목은 키가 크면서 4분의 3 아래는 가지가 없어요. 이때 여기에 필요한 게 우리가 곡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면, 문인목을 넣을 때 나중에 내가 철사 감을 때 문인목 철사 감을 때 한 번 더 설명을 드리겠지만, 문인목을 이제 길이가 50cm 정도 되면 문인목을 만들려면 이제 밀식 재배를 해서 뭐 1m까지 키를 키워요. 요즘은 이제 각 그 심포울이나 이런 데서 우리가 뭐 예를 들면 이제 비매라 그러죠. 비매와 홍매의 차이점을 아는지 모르겠는데 잠깐만 딴 데로 갔다 갈게요. 비매와 홍매가 있는데 홍매도 빨간 꽃이고 비매도 빨간 꽃입니다. 근데 그 비매를 홍매라고 불러도 상관은 없습니다. 국어 문법에 문제는 없죠. 근데 정확하게 비매다 홍매다 이거를 구분을 하는 게, 비매일 경우에는 매화가 비매일 경우에는 가지를 자르면 가지 안에 나무 속살이 빨개요. 완전 빨갛진 않죠. 붉은 빛이 나옵니다. 유일하게. 그게 비매거든요. 그걸 이제 왜 비매가 튀어나왔냐면, 심포리나 이런 데서 매화를 접을 놔가지고 키가 1m 50까지 키워 올라가요. 그럼 저 같은 경우는 그걸 문인목을 만들기 위해서 그 끝까지 자르지 말고 최대한 길게 주라 그래요. 그러면 1m 20까지 키가 와요. 그럼 그거를 철사를 감아서 꼬불꼬불하게 만듭니다. 이때 이제 핵심 팁이 나가는 게, 그렇게 해서 곡을 만들 때 우리가 제가 이제 다른 분한테 가르쳐 설명을 해드리는 게, 자, 처음에 화분 위에서는 왕곡이 가죠. 원만하게 갑니다. 뭐 급곡이 들어가도 됩니다. 그거는 나무의 형태에 따라서 급곡으로 시작할 거냐 왕곡으로 갈 거냐, 그건 그때 상황이기 때문에
그때 판단이 달라지겠죠. 근데 이제 그거보다도 핵심을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곡을 넣을 때, 급곡 두 번이 들어가면 완곡 한 번. 그 다음에 또 급곡 두 번 들어가고 완곡 한 번. 이렇게 보통 내가 감아 들어갑니다. 곡을, 서서를 감아가지고 곡을 먹일 때, 곡 민다 그러거든요. 이제 곡을 만들는 거를 곡 먹인다, 그제도 말로 곡 민다. 하고 하는, 그렇게 표현을 하는데, 극곡이 두 번 들어가면 완곡 한 번. 그 다음에 제일 싫어하는 게 스프링곡, 꼬불꼬불하게 빙빙 돌려서 올리는 거. 그거 절대 하지 마세요. 만약에 안 되면 댓글로 달아주시던가, 톡 아이디 주시면 제가 아는데 설명할 수 있는 데까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로 보면은 유튜브에 보면은 곡을 넣은 게 동글동글하게 스프링처럼 그 스프링 곡이라 하거든요. 그거 절대 안 됩니다. 못 씁니다, 그거. 자, 쉽게 얘기하면은, 나무를 45도로 오른쪽을 꺾었습니다. 그러면 45도 정도로 오른쪽을 꺾었으면, 그거를 돌려서 스프링을 만들지 말고, 반대쪽을 꺾든가, 안 그러면 다시 30도 방향으로, 그러니까, 45도로 간 거에서 수평 각도와 수직 각도가 있거든요. 45도는 수직 각도입니다. 수직 각도로 45도가 왔으면 그 45도 가진 벌린 거를 수평 각도로 45도로 보내는 거죠. 그때는 수직 각도도 45도, 수평 각도로 45도로 꺾든가, 안 그러면 반대쪽을 꺾든가. 내가 할 때는 수직 각도 45도를 꺾으면 반대쪽으로 약 45도로 갑니다. 그렇게 지그재그로 만들거든요. 근데 그게 안 되는 분들이 스프링 곡이 나와요. 근데 그게 잘 안 되나 보더라고, 다른 분들은. 근데 이제 설사 곡을 많이 넣어보면 요령이 옵니다. 나중에 그젠가 올린 거 중에서 애기 단풍을 아주 과도하게 넣어가지고 이제 한 개 올린 게 있는데, 한 번 더 설명을 드리면, 곡을 가끔씩 제 같은 경우에 곡을 넣은 걸 아주 과도하게 곡을 넣어가지고 밴드에 올리면, 이제 분재 밴드죠. 올리면 과도하게 곡이 들어갔다. 이렇게 이제 댓글을 걸어요. 그러면서 한다는 말씀이, 일본에는 이제 자연곡을 한다. 그렇게 달아놓습니다. 그래서 제가 답변을 하죠. 일본 내 분재의 역사는 400년이 넘었다. 그래서 모든 곡을 일본에서는 사람이 넣을 수 있는 곡은 다 마스터를 했다. 과도한 곡도 마스터했고, 완곡도 마스터했고, 다 마스터하고 난 다음에 이제 자연으로 되돌아온다. 리턴을 해가지고 요즘 자연곡으로 이제 유행이 가고 있다. 그럼 우리나라 사람들이 일본만큼 그 곡을 마스터를 한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있을지 물어보고 싶습니다. 일본에서 나무 한 개 사와가지고 가지 몇 개 바꿔가지고 자기 나무라고 하거든요. 그거는 이해는 돼. 왜냐하면 이제 일본에서 가져온 걸 일본에서 수입한 문제를 가져와서 내가 개작을 했다. 그거는 인정은 해줘야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일본에서의 만들었던 나무하고 내가 샀을 때 보는 관점이 다르다는 거죠. 이거는 주관적이기 때문에 어떤 자로 잴 수가 없으니까, 그러면 이제 가져와서 내 스타일로 개작을 했다. 그러니까 수행을 바꿨다는 거죠. 그거는 인정을 합니다.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곡을 이제 수없이 이래 봐오면, 그 과도한 곡을 넣고 그 곡을 마스터한 사람들이 솔직히 내 자랑이 아니고 그렇게 못 넣어요. 왜 못하느냐 하면은, 첫째는 나무를 부러뜨릴 것 같았어. 어느 정도 완성이 된 나무를 사왔는데 곡을 넣어서 움직이다가 가지를 부러뜨렸다. 그럼 그거 나무를 망쳐버리거든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걸 안 부러뜨릴, 그건 가지를 한 개 좀 더 밑으로 내리고 싶은데, 쉽게 얘기하면 가지 긴 거 한 개를 밑으로 내려서 낙지라고 합니다. 얘를 나중에 낙지를 설명을 할 건데, 문인목에서도 낙지가 이제 4분의 3 아래는 가지를 두지 말라고 했는데, 저 꼭대기에서 가지를 길게, 그 일치쯤에서 가지를 길이를 길게 빼가지고 밑으로 완전히 떨어뜨려요. 그 이제 그렇게 되면 2단이 되죠. 밑에 가지를 한 개 끌고 내려와서 낙지를 만들어서 밑에다 잎을 주는데, 그렇게 할 때는 아무거나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그 밑에가 좀 허전한 부분이 있어요. 여기에 뭔가 있으면 더 나무가 멋있어지겠다. 그러면 낙지를 씁니다. 우리가 끌고 내려와 가지고 그 허전한 부분을 보완을 해줄 때 그때 낙지를 써요. 뭐 그걸 신의 한 수다 그러거든요. 그럼 완전히 나무가 달라져요. 그렇게 하고 싶은데 그걸 끌고 낙지를 만들려고 그걸 먹여서 내려오다가 나무 가지가 부러졌을 경우에 대책이 없습니다. 그래서 안 부러뜨리려고 안에다가 신문지를 감고 그 다음에 타이어 튜브를 감아 찢어 가지고 그거를 고무로 감고 뭐 생쇼를 다 합니다. 그 안에 또 철사를 심을 대고 해서 해도 부러집니다. 그걸 안 부러지게 하는 요령이 또 있습니다. 그건 오늘은 너무 길어서 설명을 못 드리고 나중에 설명할 건데, 자, 가지를 곡을 과도하게 못 넣는 유의 쪽 한 개 중에서 이제 가지가 부러질까 싶어서 과도하게 못 넣습니다. 완만한 곡은 넣는데 과도한 곡은 못 넣습니다. 자, 이렇게 뭐 설명이 조금 엉뚱한 방향으로라서 길어졌네요. 왜냐하면 이렇게 한 번씩 이제 다른 부분을 끌고 와서 설명을 드리는 게 미리 이제 암시를 드리는 겁니다. 복선을 깔고 있는 거죠. 내가 이런 게 나갈 거라고. 쉽게 얘기하면 뭐 매화가 비매가 있고 홍매가 있고 뭐 그런 거를 이제 나중에 설명이 다 나갈 건데, 매화가 백매 중에서 약간 분홍빛이 나고 꽃 받침이 붉은색이 나는 게 백매입니다. 완전히 백매가 있는데 그거는 녹악매라고 하거든요. 녹악매. 자, 이거는 꽃 받침이 녹색으로 나와요. 꽃 잎 색깔도 아주 순백의 하얀색이 나오고, 이거는 그 노각매라 하거든요. 청매라 그러고. 자, 이런 게 있다는 거 마시고, 자, 아까 본론으로 들어가면 불필요한 가지는 과감히 제거하고 흐름이 끊기지 않도록 유선행이나 S자 형태로 주간을 구성해야 한다. 자, 그 다음에 화분은 항상 중요하죠. 화분에 따라서 분재 모양이 달라지니까 화분은 작고 단순하게 선택하여 줄기의 선을 더욱 돋보이게 하고 전체적으로는 키는 크고 가볍게 표현하는 것이 좋습니다. 라고 하는데, 이거를 설립분을 제가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현해하면서 설립분에 관해서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현해분이 50cm 깊은 분을 현해분이라고 하는데, 설립분이라고 내가 표현하는 거는 화분 높이가 3cm입니다. 손가락 3개. 보통 보면은 화분이 좀 크면은 보통 뭐 최소한 7cm, 10cm 정도 높이가 나와요. 깊이가. 근데 설립분은 3cm 높이에 밑에 발굽 떼고 나면 안에 2cm 정도밖에 안 돼요. 실제 안에 내부에 재보면 1cm 화분 굽이 들어가야 되니까, 그 현해를 그 설립분에 넣어가지고 밑에 받침대를 아주 예쁘게 만들어가지고 올려놓으면요, 깊은 분은 쳐다보기 싫습니다. 그리고 모든 나무가, 그거는 모든 수행의 나무들이 설립분에 넣으면 나무가 달라져요. 마치 뭐 모양목 같은 경우에 화분이 직경이 50cm씩 뭐 한 변이 70cm 이런 좀 큰 것들 보면 설립분을 3cm짜리 설립분에 가지고 팔방근이 위로 튀어 올라와 있습니다.
그러면 그 밑에 나무 밑에 종이 한 장 깔아놨다는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이거는 10cm, 15cm 화분는 거하고 비교가 안 됩니다. 근데 굉장히 살리기가 힘들어요. 흙이 적으니까.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그거는 뭐 나중에 다시 한번 설명하고, 자, 화분은 어느 수행이든 화분은 중요하죠. 자, 그 다음에 초보자들이 이제 실수하는 걸 팩트를 한번 집어 봅시다. 앞에서 말씀드렸죠. 이거는 있으면 무늬목이 아니다. 뭐 4분의 3 아래에 가지가 있으면 무늬목이 아니다. 이거는 무조건 지켜야 됩니다. 나무 전체의 길이의 4분의 3 아래에는 가지가 없어야 된다.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 중간쯤에 좀 허전한 부분이 있다. 그럼 낙지를 해서 끌고 내려와요. 위에서 가지를 한 개 끌고 내려오죠. 그렇게 보완을 해줘야 됩니다. 그 허전하다고 해서 그 점 나가지고 가지 한 개 만들면 무늬목, 그 순간 무늬목이 아니라는 거죠. 자, 초보자들이 하는 실수. 가지를 많이 남기면 무늬목의 느낌이 사라지고, 줄기가 짧고 두꺼우면 일반적인 수영처럼 보인다. 자, 줄기가 짧고까지 좋은데 두꺼운 거, 이거는 상관이 없어요. 두꺼워도 됩니다. 근데 줄기가 아까 4분의 3 얘기했죠. 적어도 그 무늬목이 되려면, 쉽게 얘기하면 20cm짜리가 무늬목이다 이렇게 표현을 못합니다. 적어도 무늬목이 되려면 뭐 나무 굵기에 따라 다릅니다. 나중에 근상 가면 말씀드리겠지만, 근상의 조건이 잠깐 설명을 드리고 할게요.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근상의 규격이라 하죠. 이거는 내 개인적인 그 기준입니다. 근상을 하게 되면 뿌리가 한 위로 올라왔는데, 뿌리가 올라온 그 꼭대기에 그 위에 잎이 달리죠. 그걸 우리 모자라 그러거든요. 그 모자의 높이, 그러니까 뭐 일지라 그러죠. 일지에서 그 잎의 수심부까지의 그 길이가 나와요. 높이가. 자, 근상의 기준은 그 모자의 높이에, 예, 뿌리가 올라온 게 2.5배가 되어야 됩니다. 쉽게 말씀을 드리면, 일지에서 그 위에 수심부 꼭대기까지 잎이 달려있는 부분이 20cm면 뿌리가 근상으로 올라온 부분이 50cm가 돼야 된다는 거죠. 2.5배니까. 이거 안 지켜지면 근상이라고 저는 표현을 안 합니다. 근상형이다. 형과 근상의 기준을 딱 잡는 건 다르다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제네시스냐, 아반떼냐, 뭐 벤츠냐 이렇게 기준이 달라집니다. 자, 근상의 기준은 톱 부분에 그 잎이 달려있는 부분을 모자라고 그러는데, 이 모자의 길이에 2.5배가 뿌리가 올라와야 된다는 거.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 위에를 낮춰요. 그거를 최대한 낮추고 옆으로 우산 모양으로 옆으로 이등변 삼각형을 해서 잎을 밀어내거든요. 잎을 위로 키를 키우면 안 된다는 뜻이죠. 자, 모자의 2.5배가 근상이다. 그거 기억하고 계시고 나중에 다시 설명드릴 겁니다. 자, 초보자의 실수 또 한 가지가, 균형을 맞추려고 좌우 대칭을 만들거나 공간을 꽉 채우는 것은 가장 흔한 실수다. 쉽게 얘기하면 무늬목은 가지를 많이 달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냥 선비의 기상, 쓰러질 듯 쓰러지지 않는 그 기상이 아주 애처롭게 보일 정도로, 이게 무늬목의 멋이고 어떤 철학적인 면이 나오는 게 그런 부분입니다. 자, 여기서 무늬목은 채우는 수영이 아니라 비워서 완성하는 수행이다. 이거 기억하시고요. 자, 팩트가 몇 개가 나왔죠. 그거 기억하시면 되고, 꼭 한 가지 무늬목이 중요한 거 또 한 번 더 강조를 합니다. 4분의 3 아래에는 가지가 있으면 안 된다. 자, 핵심 정리를 하면 드러낼수록 완성되는 수영, 그것이 바로 무늬목입니다. 얘기를 하다 보니까 뭐 쓸데없는 얘기도 나오고 그러는데, 이렇게 하면서 다른 수행을 조금씩 넣는 것도 또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내가 문인목을 좋아하는데 사실상 문인목은 금액적으로 따질 때 높은 금액이 안 나오는 이유가 큰 게 없어요. 자, 예를 들면은 그 이제 교목과 관목이 있습니다. 나무가 앞에 어디서 설명을 앞에 저기서 뭐어그 뭐야 저 주립할 때 이제 묘목을 어릴 때부터 옆으로 따다닥 붙여서 뭐 이제 뭐고 뿌리끼리 융합이 돼 가지고 한 덩어리가 되게 만드는 걸 할 때 말씀을 드렸는데 교목과 관목의 차이점은 교목은 키가 큽니다. 적어도 10m 이상 올라가요. 관목은 5m 이상 잘 안 넘어갑니다. 우리가 구분할 때. 자, 교목과 관목을 헷갈려 하는 분들이 아직도 많아요. 교목하면 생각이 나는 게 가장 뭡니까? 교랑. 다리죠, 다리. 옛날에는 다리를 나무를 만들었습니다. 근데 교목하면 이제 교랑이 생각나는데, 쉽게 생각을 해봅시다. 교랑을 만드는 나무. 요즘은 이제 요즘 얘기하는 게 아니고 옛날에. 그러니까 다리를 만들 정도로 되려면 나무가 커야겠죠. 튼튼하고. 그럼 뭐 10m, 20m 이렇게 커야 되죠. 나무가 길어야 되니까. 그래서 교목이라고 합니다. 다리를 만들 수 있을 정도의 큰 나무라는 뜻이 교목이라는 거. 그거 한 개만 기억하시고, 관목을 기억하실 때는 관자는 뭐가 생각이 날까요? 연상을 해보면 법관이라 그러죠. 자, 그럼 우리 옛날에 어른들이 관을 썼다. 그러면 뱃을을 한다는 뜻입니다. 그 의사또가 의사와 관을 쓰고 나타났다. 이게 관이라는 거는 관공서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법관들이 위에 이제 관을 쓰죠. 그게 이제 양반이 쓰는 하고 조금 틀리죠. 그게. 그래서 관이라는 거는 머리에 쓰는 거를 얘기하는 거죠. 그게 이제 법관이고 뱃설이고 이런 뜻인데 원래는 머리에 쓰는 거. 그거를 기억을 하시고 그러면 관목이 왜 머리에 쓰느냐? 머리에 써도 될 만큼 나무가 적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그래서 관목이다. 쉽게 얘기하면 철쭉이나 진달래가 몇십 년이 돼도 5m가 안 넘어가요. 키가. 아무리 잘 키우고 해도 5m 안 내려가면 내가 제일 키가 큰 걸 본 게 한 3m 정도. 그 자생지에서. 그래서 앞쪽에 설명을 한번 드렸는데 소나무 보통 일반적으로 나무들이 큰 나무 옆에 서 있으면 햇빛을 보기 위해서 무조건 키가 올라갑니다. 근데 교목은 그게 돼요. 근데 관목은 절대 안 큽니다. 엄지에서 자랄 수 있게 그게 습성이 바뀝니다. 그거는 이제 물을 3m, 4m, 5m 넘어가면 물을 못 뽑아 올려요. 그래서 위에가 발육이 안 돼요. 그 교목은 이제 뭐 30m 이런 데도 막 뽑아 올리죠. 소나무 같은 거, 이런 거, 금강송 같은 거 보면 뭐 키가 30만 m짜리도 나오고, 침엽수 중에서 이제 사이프러스가 향나무 종류거든요. 편백나무, 향나무 이런 거 있다는데, 뭐 피카소의 뭐 휴식할 때 향나무가 나와요. 그 나무가 우리나라에도 수입이 됐습니다. 그래서 뭐 너무 또 엉뚱한 대로 너무 설명이 기니까 무늬목이 왜 가격대가 형성이 비싼 게 안 나오느냐? 만약에 모양목은 알이죠. 건경이 1m짜리가 나와요. 곤지암에 화담숲에 가면 소나무 직경이 분재가 뭐 60전, 70전, 1m까지도 나오거든요. 느티나무 같은 경우에는 백나무나 느티나무는 150점짜리로 나옵니다. 1m 50입니다. 직경이.
그거는 무슨 뜻이냐면은 교목일 경우에 그렇게 나오는데, 만약에 에, 그 문인목을 직경이 50cm 정도 되는 거를 문인목을 만들려면 키가 나와야 되거든요. 그 직경에 적어도 10배는 키가 올라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직경이 1m면 10m 올라가요, 나무가. 그러면 이미 분재로서의 그 어떤 값어치보다 정원수 개념으로 가버립니다. 그런 소나무들이, 그런 정원수들이 많이 있습니다. 수영은 문인목인데 엄청나게 크죠. 문인목으로 치면 요 고성 주변에 고속도로를 타고 가면 무덤 주변에 딱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에는 그 가지는 우산 모양으로 딱 펴져 가 있고, 거기서부터 일지부터 밑에까지 한 7m 정도가 곡으로 꼬불꼬불 내려왔는데 가지가 하나도 없어요. 딱 전형적인 문인목 수행인데 엄청난 대작급 문행이죠. 실제 뭐 그렇게 화분을 큰 걸 만들어서 그렇게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대작급 문인목인데, 저 같은 경우에는 화분을 그 나무가 워낙 커가지고 화분 폭이 3m, 길이가 6m, 높이 1m. 그런 화분을 보신 분이 계실까요? 그, 그거를 그 나무를 팔기 위해서 화분 제작을 시도를 했는데, 그게 그런 화분이 들어갈 가마가 없어요, 실제. 그리고 가마가 있다 해도 무게가 그 정도 길이 6m짜리 화분이 얼마나 두꺼워야 되겠습니까? 잘못하면 지게차로 중간에 들면 반동강 나버릴 텐데, 그러면 흙으로 도자기로 안 굽습니다. 동으로 하거든요. 동판으로 하는데, 서울에 한 분하고 그 통화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그분이 이제 나무를 살 사람이 우리가 파는 쪽인데, 그분이 이제 그러더라고. 동판을 완피라 그러죠. 한 겹만 하니까 여름에 동판이 열을 받아가지고 그 화분 안에 있는 뿌리가 타버렸더라. 그래서 죽였다. 그래서 투피를 해서 안에다가 우레탄을 충진을 해주라. 그래서 거제도, 제가 집이 내가 있는 곳이 거제도입니다. 거제도에는 지금 한화조선으로 바뀌었죠. 삼성중공업하고 조선소가 두 개 있어가지고, 거기 이제 우리 동기들이 외주업체를 하는 애들이 몇 있어가지고, 이렇게 큰 화분을 제작을 할 건데, 두께도 보강이 돼야 되고, 중간에 지게차로 들어도 되고, 또 흙이 들어갔을 때 무게가 뭐 보통 뭐 15톤씩 이래 돼요. 이렇게 제작을 하려니까 제작비가 얼마나 나오느냐 하니까 3천만 원 주래요. 화분 한 개. 누구한테 그런 얘기 하니까 미쳤나 하더라고. 뭐 일단 그렇게 한번 해본 적이 있었는데, 그 화분을 우리 보고 내보고 제작을 해주라 해서, 그러니까 네가 화분을 공짜로 서비스하라는 건 3천만 원 깎자는 얘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포기를 했습니다. 뭐 자랑하려고 한 건 아니고, 그런 경우도 있다는 거를 알아주시면 좋았고, 오늘 또 쓸데없는 얘기가 너무 많았죠. 자, 문인목 마지막으로 정리해 볼게요. 문인목은 4분의 3 아래에는 가지가 있으면 안 된다. 그 다음에 밑에가 가늘어도 된다. 선비의 강한 기상이 느껴져야 되고, 어떤 철학적인 정신적 문제가 느껴지는 게 더 좋다. 자, 이게 문인목 기준입니다. 오늘 쓸데없는 얘기까지 많이 해가지고 시간이 많이 지났네요. 자, 많은 얘기 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열심히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